건물 매매, 상가 매매할 때 특약사항 보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쳐놓은 거, 그 다음 눈표 해놓은 거, 이런 특약사항들 응용하셔가지고 활용해서 이제 매도자 입장인지 매수자 입장인지 부동산 입장인지에 맞춰서 유리한 특약사항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 계약은 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실증상 공부와의 오차는 매수인이 이의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공부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부나 건축물 대장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공부상 면적하고 실측했을 때 안에 내부 면적하고는 무조건 틀려요. 그러니까 더 작아요. 왜 그래요? 그거는 공부상 면적은 우리가 벽이 만일에 두께가 50cm가 있으면 이 50cm 외부에서부터 면적이 실측 면적이 아니잖아요. 안에 그러면은 내부 면적부터 실측 면적이죠. 그런데 이 벽의 중간 정도에서 잘라서 면적으로 이제 계산하거든요. 벽이 만일에 1m 두께면 벽이 50cm 벌써 먹고 들어가죠. 그러니까 실측하면 달라요. 그런데 뭐 면적이 적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실측상 공부의 오차는 매수인이 이의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그리고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건축물 대장하고 등기부하고 틀린 경우가 많아요. 오래된 건물들은. 계약의 목적물인 토지 및 건물의 면적은 공부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현황과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본 계약 진행에 영향을 주지는 않기로 한다. 토지 같은 경우에 내 땅이 다른 소유주가 침범한 땅들도 있죠. 특히 재개발 구역이나 이런 데 가면 내 땅 위에 다른 사람 건물이 있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공부상 면적으로 하고 이의 제기하지 않고 계약 진행에 영향을 주지는 않기로 한다.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 계약이며 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 대장 등 각종 공보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요 특약상 많이 적으시는데 상가 건물 매매하실 때는 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 대장 또 2개 더 넣어야 되죠. 여기 등 각종 공보서를 확인하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2개 더 확실하게 뭐 넣어야 되죠. 토지 이용 계획에서 건축물 현황도, 평면도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1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그 자료 제출하는 이제 체크 표시하는 란 있죠. 그쪽에다가 이제 그 밖의 자료에 건축물 현황도 평면도를 넣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그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확인 설명 자료 요 맨 위에 요 적는 란 있잖아요. 맨 위에 확인 설명 자료 넣는 란에 확인 설명 근거 자료 등에서 뭐 등기사항 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뭐 이런 체크하는 표시 있죠. 가능하시면 다 주시는 게 좋아요. 가능하시면. 근데 맨 끝에 보면 그 밖의 자료라고 있거든요. 그 밖의 자료. 그 밖의 자료에 가로 안에 건축물 현황도 아니면 신탁 부동산 계약할 때는 신탁 원부 뭐 이런 것들을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하고 계약서 맨 마지막 특약상 맨 마지막에 첨부 서류 적잖아요. 첨부 서류에 꼭 다 적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적어 줘야 되는 이유는 뭐죠? 나중에 문제 됐을 때 줬느냐 안 줬느냐에 따라서 소송을 가게 되면은 책임 문제가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 현황도라든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 특히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같은 거 이런 거 안 줬잖아요. 여기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체크 안 하고 그러면은 공인중개사 사무실 같은 경우에 벌칙이 있어요. 벌칙. 중개사법에서 벌칙이 있습니다. 다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현 시설 상태에서 매매 계약이면 이거를 매도인이 임대인이 악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악용. 야,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 계약이라고 했잖아. 특약상이 우순하는 거지. 하면서 네가 이 계약할 때 현장 실사하면서 충분히 본다고 보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나중에 뭐 하자 담보 책임 등등 뭐 유리가 깨졌니 뭐가 어떻니 하면서 왜 이제 클레임을 거느냐 이러면서 이제
그 매도인이 내몰라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현 시설 상태에서 매매 계약이면 요 쪽에 밑에 보완해 놓은 게 저희들이 그런 클레임이 많이 걸려가지고 10페이지 맨 밑에 보면 현 상태에서의 매매이지만 매도자가 고지하지 않아 매수자가 계약 당시 알지 못했던 매도자가 고지하지 않아 이거는 매도자가 알고 있으면서 고지하지 않은 거죠. 10페이지 맨 밑에 매도자 하자담보 책임인 누수, 건물 균열, 유류 균열 등의 하자는 매도자가 수료해 주기로 한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에 특약 안 적고 이 밑에 특약 적어요. 그래서 설명 보시면 소유자 점유 부분 명도 후 짐을 드러내니까 유류 균열 등이 발견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도자는 현 상태에서의 매매라고 특약사항에 명시되어 있다면서 외벽 유리 균열을 안 고쳐주려 한 적이 있었다. 연산 로타리의 건물, 굉장히 비싼 건물을 매매했던 추정가가 한 100억 정도 나오는 물건이었거든요. 근데 외벽이 유리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리가 외벽이죠. 유리가 외벽. 그러면 외벽에 문제가 있으면 이거는 하자담보 책임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강안리에 있는 건물을 하나 매매해가지고 잔금 치고 나서 실사 중간에 계속 하려고 하니까 처음에는 협조해 주더니 나중에는 권리가 없다. 나중에 잔금 치고 나서 봐라. 이러면서 그 지하에 뭐 일이 있어서 좀 보려고 하니까 지하도 못 보게 하고 못 보게 했어요. 근데 진들어내고 나니까 유리 깨진 게 엄청 많은데 다른 것보다도 뭐가 문제가 있는가 하면 그 건물이 이제 30 뭐 한 5년 이렇게 넘은 건물이거든요. 강안리 바닷가 최초에 거의 지은 건물인데 건물 외관 있잖아요. 외관이 다 깨져가지고 대리석이 이거 잘못하면은 대리석 떨어져서 사람 맞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매수자가 당장 어떻게 했는가 하면 보험부터 먼저 들었어요. 그거 보고 밑에 그 다음에 어닝 같은 거 바리게이트 치고 그러니까 건물 공사하게 되면은 밑에 보행자들 안 다치도록 위에 치잖아요. 예. 그러면서 매도자 보고 이거 고쳐줘야지 왜 이거 이야기 안 했느냐 본인 알면서 유리 깨진 것도 알고 있으면서 왜 이야기 안 해줬느냐 이런 사건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조심하실 게 그 건물의 주차장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 하는 것들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경험을 해보게 되면 시달려 보면 지금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구나라고 나중에 절실하게 느끼거든요. 주차장이 있는데 지하 주차장, 지하로 차가 내려가서 주차되는 기계 주차장 있죠. 그 다음에 주차 타워로 되어 있는 주차장, 주차 타워로 해서 쫙 올라가는 주차장 있잖아요. 근데 그런 주차장을 임대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 월세 수익이 또 발생되니까 그것도 월세 수익 플러스 알파로 할 건데 임차인이 바뀌면 관리를 잘 못해서 새로 바뀌는 임차인이 잘 몰라가지고 SUV 차를 넣으면 안 되는 기계 주차 시설에다가 SUV 차를 넣는다든지 외제차를 넣으면 안 되는 주차 시설에 외제차나 큰 차를 넣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주차장이 고장나 있는 경우들 한 번씩 있거든요. 근데 이 고장난 거를 고치려고 하면 돈 100만 원, 200만 원 가지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매도인이 알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건물 빌딩 하나 매매했는데 매매하고 나서 매매할 때쯤 해서 문제가 생겼던 주차 시설이 주차가 한 대가 안 되는 거죠. 만일에 주차가 20대 되면 20대 중에 한 대는 못 되는 거죠. 고장나서. 근데 이걸 한 대를 고치려고 하니까 돈이 1,000만 원 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매도인이 알면서 왜 이거 이야기 안 했느냐, 이거 고쳐도 이러니까 매도인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임차인이 고장낸 거다. 얼마 전에 자기가 알고 있었으면서 나도 몰랐다 이래요. 근데 임차인한테 이야기하니까 그 소유주 알고 있었는데요 하면서 임차인이 그러고 나서 도망갔대요. 권리금 받고 새로운 임차인 유치하고. 자, 그래서 이제 위에 특약 동그라미 있잖아요. 현 시설물 상태의 계약이나 10페이지 밑에 세 번째 현 시설물 상태의 계약이나 계약 시에 매도인이 알면서 고지하지 않은 부분에 하자가 있을 경우 하자 담보 책임과는 별개로 매도인의 이를 수료해 주기로 한다. 이런 내용들을 조금 글을 만들어서
뭐 건물 균열이나 유류 균열이나 뭐 기계 주차장이 있으면 주차장 시설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적어서 특약상에 적어요. 그렇게 하시면 특약상에 적어놨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분쟁을 해결하기가 좀 쉬운데 이런 걸 안 적어놓고 그냥 단순하게 보통 한방에서나 많이 나오는 현 시설 상태에서 매매 계약이고 공부서류 확인하고 계약 체결한다 이렇게만 적었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굉장히 매수인 입장에서나 공유중개사 입장에서 불리하게 돼요. 예. 방금 말씀드린 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 그리고 특약상도 있잖아요. 응용을 잘 하셔야지. 특약상을 엉터리로 적으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번 주에 건물 부가세를 했는데 매도인이 면세사업자고 과세사업자가 아니고 매도인이 간이가세고 그 다음에 매도인이 사업자 등록증이 아예 없고 우리 제가 적어서 그런데 건물 부가세는 포괄 양수도를 원칙으로 한다. 단 뭐 건물 부가세 포괄 양수도가 안 될 때 매수인은 건물 부가세 별도로 지불하고 매도인은 세금 계산서 발행해 주기로 한다. 이렇게 적는 사람도 있어요. 매도인이 세금 계산서 발행이 안 되는 매도인의 사업자인데 그러면은 매수인은 뭐라고 하겠어요? 야, 내가 건물 부가세를 예를 들어서 4,800만 원 줬어. 그때 우리 계산하는 방법이 있었죠. 30억인데 건물 포지션이 40%가 들어가면은 30억에 40% 하면 12억인데 12억에 4% 간이가세 사업자 4,800만 원 부가세 내야 되는데 매도인이 이걸 매수인한테 부담을 시키게 하게 되면 매수인한테 그러면은 특약상이 뭐라고 적었어요? 건물 부가세 별도로 부담하고 매수인이 그리고 세금 계산서 간이가세라서 발행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특약상 적어주라고 했죠. 상황에 맞게 특약상을 적어줘야지 공부를 어설프게 해가지고 반푼수 되면 어떻게 되죠? 지방 망친다. 성무당 되면 사람 잡는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특약상을 응용하시더라도 좀 알고 그게 맞는 걸 응용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건물부가세 특약상 우리 앞에 했지만 건물부가세 특약상은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냥 안전하게 두리뭉실하게 가려고 하면은 포괄양수도 원칙으로 하는데 단 포괄양수도가 안 될 때는 매수인이 건물부가세를 별도로 부담하기로 한다. 그냥 별도로 부담하기로 한다. 그 안에서 세금계산서 발행해 줄 수 있으면 발행해 줄 거고 발행 못하면 발행 못할 거고 다 두리뭉실 다 커버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두리뭉실 다 적용될 수 있는 특약상을 적으시면 안전하겠죠. 저번주에 우리 건물부가세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애매한 경우에는 건물부가세 할 때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대리납부제도 활용해서 대리납부제도에서 건물부가세 매수인이 납부하고 그 대신에 특약상의 끝에 뭐라고 적는다고 했죠? 매도인은 세금 계산서 발행한다. 이렇게 적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특약상들을 응용하시는데 그 사항에 맞는 것을 잘 응용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페이지 위에 상단에 다시 보시면 자, 미지급금 등 계약 당시에 확인되지 않은 일체의 채무는 매도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선택. 매도인은 잔금일까지 보험부동산에 개설된 일체의 사업자 등록을 폐업 또는 이전하기로 한다. 선택. 매도인은 사업자 등록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액 환수 및 납부 의무에 대해 책임진다. 선택해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약 후 잔금 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정상적인 상태로 수리 정비 등을 하여 인도하기로 한다. 선택. 건물 화재보험은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한다. 요거는 협의해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임대차 계약할 때는 화재보험 가입하는 거를 적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적어주시는 게 안전합니다. 적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셔야 돼요. 건물 임대차 계약할 때 화재보험. 자, 그 다음 건물에 대한 불법 및 위법 사항은 중개대상품 확인 설명서에 표시되어 있으며 매수인이 인지하고 이의 제기 없이 인수 계약하기로 한다. 자, 요 내용은 제가 진한 글로 진한 표시 놨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내용은 꼭 적어주세요. 특히 오래된 건물 하실 때, 그래서 무조건 불법사항이나 위법사항이 있으면은 계약서에 적고 중개대상 확인설명서에 적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 특약사항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설명에 불법 위법 건축물이 소유주의 책임인지 임차인의 책임인지를 따져야 한다. 불법 건축물이 임차인 책임이면 매매 계약 시 임차인을 참석하게 하여 이행 강제금을 임차인이 부담한다라는 확인서를 기존 임차인에게 확인 서명 날인 받는 것이 좋다. 자, 이런 부분은 좀 디테일하게 실무상 깊게 들어가는 부분인데 불법 건축물, 위법 건축물에 관해서 임차인의 책임으로 임차인이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윤산 로타리 쪽에 제가 굉장히 잘 가는 음식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음식점이 한 30년 넘은 굉장히 부산에서 최고 맛집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 건물에 가보면 그 건물 매매를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진행을 하는데 그 건물의 뒤쪽이 안 보이거든요. 뒤쪽이 안 보여요. 앞에 도로에서. 그거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뒤쪽에 부엌 있잖아요. 부엌을 엄청난 면적을 더 달아내 가지고 활용해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위성사진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발각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임차인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이행강제금 누가 내죠? 임차인이 내야 되는 거죠. 소유주가 내는 게 아니고 임차인 필요해서 냈으니까. 그러면 임대 줄 때도 그런 특약사항들 다 적어야 되죠. 임차인이 불법적인 용도 변경이라든지 불법적인 건축물을 해서 비용이 발생될 경우에는 임차인이 모든 비용과 책임을 지기로 한다. 민원에 관해서도 모두 다 책임지기로 한다. 이런 특약사항 적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 임차인하고 이야기를 나누니까 임차인이 뭐 친하게 형처럼 지내거든요. 예, 나이는 많으신데 형님처럼 지내는데 그 임차인이 자기가 장사하면서 이행강제금 벌금 낸 게 1억이 넘는데요. 근데 나중에 점점 줄어들었다고 하거든요. 처음에는 많이 부과되다가 점점 줄어들었대요. 자, 그런데 그런 건물을 사게 될 때 매수인이 그거를 벌금을 낼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기존 임차인을 승계받는 걸로서 계약하잖아요. 승계받는 걸로서 계약하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잘못하면은 미리 협의를 안 봐놓으면 매수인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차인 책임으로 생긴 불법 위법 건축물은 계약할 때 불러가지고 임차인이 계속 부담하기로 한다. 안 그러면은 원상복구하기로 한다. 예, 불법 건축물, 위법 건축물 문제 안 되도록 원상복구하기로 한다라고 확인서를 받으셔야 돼요. 예. 자, 방금 이야기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 이거는 실무를 깊게 하다 보면 그런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특약사항, 임차인에 대한 명도는 잔금 전까지 매도인이 책임지기로 하며 불가 시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위약금으로 총 매매 대금의 몇 %를 지급하기로 한다. 선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건물 리모델링 한다든지 건물 신축한다든지 대수선한다든지 해서 임차인 명도에서 내보내야 될 때는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특약사항을. 자, 그다음 매도인은 매수인이 계약 후 건물 하자 담보 책임 관련 등의 건물 하자 체크를 위한 실사를 원할 경우에 매도자가 임차인에게 고지하여 협조해 주기로 한다. 요것도 꼭 적어 주세요. 요것도 진한 표시해 놨죠. 설명. 임차인이 동료된다면서 협조 안 해주는 매도인이 간혹 있어서 특약사항에 기록하는 것이 좋다. 임차인이 월세 미납하고 있어요. 그래 월세 자꾸 깎아달라고 하고 있는데 매도인은 월세를 깎아준 적이 없어요. 임차인은 어렵다고 월세 안 주고 있어요. 그런데 팔았다 이래 되면 월세 주겠어요? 더 안 주려고 하겠죠. 그러면 임차인이 미납 월세 만드는 거는 누구 책임이죠? 매도인의 책임으로 매도인이 떠안아야 되는 거지. 이거를 매수인한테 월세 못 받은 거 떠넘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떠넘기는 소유주들이 있어요. 매도자가. 실제로 제가 매매한 건물 중에서도 매매 건물 규모가 금액이 좀 있는 건데
뭐 몇십억 이런 게 아니고 금액 규모가 좀 이렇게 있는 거였어요. 큰 금액권이었는데 그 큰 금액권을 팔면서 그 소유주는 그 건물에 대출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건물에 대출이 하나도 없으니까 자금 여유가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월세 자기 못 받은 거를 매수인한테 떠넘겼어요. 그러면 그만큼 월세 못 받은 그 금액만큼 매수인이 잔금 칠 때 돈을 더 준비해야 되는 거죠. 돈을 더. 근데 민법에서 그렇게 못하도록 돼 있죠. 예. 그래서 특약상에 꼭 적어놔 주시면 월세 부분에 관해서도 이제 떠넘기지 않는다라고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나중에 특약상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실사 꼭 건축사 대동에서 실사 꼭 하셔야 돼요. 최소한 잔금 전에 꼭 하셔야 됩니다. 안 하시면은 나중에 굉장히 문제가 크게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 본 거래 대상 부동산에 대한 노후화를 감안하여 매매 대금 가격을 절충하여 산정하였고, 노후화를 감안하여 매매 대금 가격을 절충하여 산정하였고, 이게 스탠다드한 문구예요. 매수인이 부동산에 관한 현황을 직접 확인하였으므로 건물의 하자 등에 대해서는 균열이나 누수 등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책임지지 않기로 매수인과 매도인이 협의하여 계약한다. 자, 설명. 오래된 건물은 하자 담보 책임 한계를 정확히 협의하고 가격 절충으로 기재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래된 건물 계약하실 때 이 문구 꼭 기재하셔가지고 매도인이 좀 편하게,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가 좀 편하게, 그렇게 진행하셔야 됩니다. 근데 요거는 매도인한테 유리한 특약상이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한테 유리한 특약상이지 매수인한테 유리한 특약은 아니죠. 그러면 어떤 입장에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특약상을 다르게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11페이지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은 부동산 계약 시점에 하자가 있어야 하고, 자,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 계약 시점에 하자가 있어야 됩니다. 계약 시점에. 근데 만일에 잔금 이후에 하자가 생기는 거는 매도인이 고쳐줄 이유가 없죠. 매수인이 선의해야 하며, 선의 무슨 말이죠? 몰라야 된다 그 말이죠. 매수인이 알면서 어떤 하자가 있는 걸 알면서 샀다, 이거는 소송하게 되면 져요. 그다음에 과실이 없어야 한다. 충분히 건축물 현황도도 줬는데, 매도인이 건축물 현황도도 줬는데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조사 제대로 안 해가지고 된 부분이 있으면은 매수인의 가실로 보고 이런 부분에 관해서 매수인한테도 책임을 묻는 걸로 판결이 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은 부동산 잔금일로부터 6개월 이내가 아니라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잔금 치고 나서 6개월 아니죠. 안 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자,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 관련하여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기한일은 매도자와 매수자 협의하에 본 거래 부동산의 인도일로부터, 잔금일로부터 1년까지로 국한한다. 이 특약상 꼭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1년까지로 국한한다 이러면은 무난하게 갑니다. 근데 6개월로 적는 사람도 있어요. 6개월로. 근데 1년이 가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가니까 여름에 장마철에 한번 볼 수 있겠죠. 여름에 장마철에 비가 와서 누수가 있는지 없는지. 자, 이렇게 안 하면 밑에 설명 보시면 이 특약상 1년으로 국한한다는 특약을 하지 않으면 오랜 기간 문제가 될 수 있다. 안날로부터 6개월이잖아요. 안날로부터 6개월. 이 안날이 한참 지나고 나서 나중에 알게 됐다. 나중에. 근데 보니까 이게 계약 시점부터 하자가 있었던 건데 매도인이 고지도 하지 않았고 알면서 말도 안 했고 등등 이런 내용을 만일에 입증할 수 있는 증인도 확보하고 알게 됐어요. 그러면 나중에 계속 시달리겠죠. 공인중개사나 매도인이. 자, 그래서 매도자 하자 담보 책임 관련해서 소송으로 하면 매수인의 입증 책임 등 사건이 매우 복잡해집니다. 매수인이 잔금 전에 건축물 현황도를 보면서 건축사를 대동하여
건축사를 대동하여 실사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서 현황도 받고 혼자서 부동산 가서 보고 매수인이 현황도 가져가서 보고 이렇게 하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체크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님 대동해서 경비가 들어가더라도 대동해서 꼭 실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매도인 하자 담보 책임에 따른 권리 행사인 매수인이 안날로부터 손해배상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채권 소멸시효 규정 10년이 적용된다. 10년이 적용된다. 자, 하자담보 책임 민법 제58조에 나와 있는 문구는 매매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이미 물건에 하자가 있었다면 매수인의 가실이 없는 하자에 대하여, 자, 매매 계약 체결할 당시에 하자가 있었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잔금 치고 나서 하자는 아니죠. 매수인의 가실이 없는 하자에 대해 매수인의 가실 충분히 조사해서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고 대충 봤단 말이에요. 대충 누수 있는 흔적 충분히 보이는데도 대충 봤어요. 그러면은 매수인의 가실을 책임을 묻는단 말이죠. 그래서 꼭 잔금 치기 전에 실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매도인이 책임을 지는 것을 하자 담보 책임이라고 합니다. 매수인은 이를 안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이게 민법 제58조에 명시되어 있는 하자 담보 책임에 관한 문구죠. 그럼 이 문구 하나 가지고 재판을 진행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 가지고. 자, 권리하자는 공무상 확인 및 탐문조사를 알아보고 물건 상태 하자는 인장활동을 통해 체크한다. 인차인한 데도 좀 물어보고 주위에도 물어보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설명에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항에서 건축물대장은 가계약금 송금 전에 꼭 발급받아서, 언제요? 가계약금 송금 전에 동의문자 보내기 전에 꼭 발급받아서 매수인에게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가계약금 송금 전, 계약 시, 중도금 시, 잔금 시 꼭 발급받아서 매수인에게 제출합니다. 돈 들어갈 때마다 제출하셔야 됩니다. 원칙만 지키시면 나중에 문제없이 갈 수 있습니다. 잔금 시까지 미납월세 및 각종 고가금은 매도자 부담을 한다. 이 태극상 적어주셔야 되죠. 설명, 임차인의 미납월세를 매수자가 인수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민법에 딱 나와 있죠. 미납월세 인수 없이 임차 보증금을 공제한 정상 금액을 잔금으로 합니다. 임차 보증금을 공제한 정상 금액을 잔금으로 합니다. 만일에 매매 금액이 10억인데 보증금이 2억이 있으면 보증금 2억 빼고 매매 대금은 8억을 주겠죠. 그런데 만약 미납월세가 보증금 2억 중에서 미납월세가 5천만 원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매수인한테 떠넘겨요. 매수인한테. 그러면 5천만 원 못 받은 미납월세 떠넘기면 매수인은 이 임차 보증금 내줄 때 월세 미납한 거 있으니까 미납하고 월세를 다시 보증금으로 다시 추가 요청해서 받든지 계약서대로, 아니면은 임차인이 나갈 때 보증금을 2억을 주는 게 아니고 1억 5천을 주는 거죠. 그러면은 잔금을 미납월세 5천만 원만큼 매매 대금을 더 줘야 되죠.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착약상에 적어주고 미납월세 떠넘기지 않도록 합니다. 자, 본 거래 부동산에 대해서 매도인은 잔금일까지 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새로운 권리 변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한다. 이 문구 일반적으로 많이 적죠. 자, 그 다음 중요한 거. 자, 제가 진한 동그라미 표시해놨죠. 요거는 필수적으로 꼭 적어주세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 체결 후 매수인 어느 한쪽이 계약 불이행하는 경우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본다. 이 문구를 그냥 꼭 적어주세요. 가계약금 동의문자 보낼 때는 이 문구 안 보내시면 안 돼요. 최근 대부분 판례가 있기 때문에 가계약금 동의문자 보낼 때는 이 문구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본다라고 안 하면은 보낸 돈이 위약금으로 처리가 안 돼요. 배액 상환 이런 거 안 돼요. 예. 자, 그러면 임대차 계약 같으면 매도인 매수인을 임대인 임차인으로 바꾸시면 되겠죠.
그래서 계약서 체결상 쫙 적고 나서 맨 밑에 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본다 이 문구 적고요. 그 다음에 본 계약은 양당사자가 위 체결사항과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읽고 들은 후 계약 서명 날이 난다. 아니면 계약 양당사자가 직접 서명하고 날이 난다. 이 문구 적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적어야 되겠어요? 첨부 서류. 토지이용계약에서 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 그 다음에 건축물 현황도, 평면도 같은 말입니다. 첨부 서류 적어줘야 되죠. 그 다음에 또 뭐 적어주면 좋겠어요? 부동산 중개 수수료. 부동산 중개 수수료. 자, 이렇게 마지막에 세팅하는 거, 마지막에 계약 세팅하는 거 있죠? 마지막에 계약 세팅하는 거, 마지막 계약서에 꼭 적어줘야 되는 내용.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계약서에 꼭 적어줘야 되는 거. 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 체결 후 매도인, 매수인 어느 한쪽이 계약 불이행하는 경우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본다. 이 문구하고 그럼 임대차 같으면 임대인 임차인으로 바꾸시면 될 거고요. 본 계약은 양당사자가 위 특약상과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읽고 들은 후 계약 양당사자가 직접 서명하고 날인한다. 요 문구 적고 나서 그 다음에 첨부 서류, 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 계약항의서, 건축물 현황도 요 꼭 들어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이렇게 딱 적어주는 것을 마지막 그 체결상 적어주는 원칙 매뉴얼로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중개 수수료는 왜 적어주겠어요? 저희 의뢰인들 중에서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수수료 교받았는데 앞에 계약한 거 중개대상 그 계약서에 적어놨어요. 계약서에. 그런데 계약서에 만일에 안 적었잖아요. 계약서에 중개수수료 안 적었잖아요. 그런데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는 계약시 수수료 절반, 잔금시 수수료 절반 이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오케이 했어요. 수수료 줄 계약자가. 그런데 수수료 안 줘. 수수료. 그래서 계좌번호를 문자로 보냈어요. 계좌번호를 문자나 톡으로 보냈어요. 그럼 계좌번호를 문자나 톡으로 보내면 아니 알아서 줄 건데 뭘 기분 나쁘게 또 계약서 달라고 그렇게 닥달을 하느냐. 오늘 계약하고 집에 돌아간 지 2시간 3시간도 안 되는데 참 기분 나쁘다 이렇게 하는 손님들이 있어요. 그러면 계약서에 수수료 계좌를 적어놨으면 오늘 만일에 안 보냈잖아요. 그럼 내일 전화해요. 그럼 수수료 빨리 안 주는 사람은 전화 잘 안 받거든요. 오늘 수수료 받은 건이 그랬어요. 오늘 수수료 받은 건이. 계약 한 달 주기로 해놓고 안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또 전화하니까 또 전화가 안 돼요. 담당자가 전화해서 안 받고 하니까 제가 또 전화 같이 여러 번 했죠. 전화 안 받아요. 문자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수수료 주면 우리가 세금 계산서 끊고 현금 영수증 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세금 계산서 끊기 위해서 저쪽에 사업자 등록증 수수료 주는 사람 사업자 등록증 받아서 이메일 주소라든지 이런 거 받아서 이제 발행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현금 영수증하면은 소득 공제용으로 지출을 이제 정빙용으로 끊어서 줄 거 아니에요. 주민등록 번호로 해가지고. 그리고 가능하시면 핸드폰 번호로 하지 마세요. 주민등록 번호로 하세요. 사업자가 아니면. 어떤 차이가 있어요? 소득 공제용. 주민번호랑 전화번호랑. 그러니까 주민번호는 정확하게 주민등록번호로 해서 나중에 5년 뒤에, 7년 뒤에, 10년 뒤에 이거를 이제 제출할 수 있잖아요. 양도세 비용으로 수수료 준 걸로. 근데 이 사람 핸드폰 번호 바꿨어. 바꾸는 사람들 있죠. 그러면 이게 뭐 확인이 누구 핸드폰 번호인지도 모르죠, 이거는. 그러니까 가능하시면 주민등록 번호로 하시고 소득공제용 해놓으면은 이제 소득공제된다라고 또 설명하시면서 좀 말씀하시면 좋죠.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하는데 필요한 것들 요청해서 하는데 그래서 이제 연락이 오신 게 세금계산서 발행해서 보내주면 돈 보내줄게 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계산서를 끊을 때 영수함으로 끊는 경우도 있고 청구함으로 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청구함으로 세금계산서 끊었잖아요.
그럼 이걸 다시 영수함으로 다시 또 재발행하시면 안 돼요. 그럼 회계 처리가 잘못하면은 중복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청구함으로 끊었으면 돈 받았잖아요. 그럼 그걸로 그냥 세무사하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청구함으로 세금계산서를 끊었어도. 근데 영수함으로 끊어가지고 받은 걸로 해가지고 그냥 바로 보내주 버리시는 게 그게 제일 깔끔해요. 벌써 세금계산서 끊어서 줬잖아요. 그럼 자기가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이거를 계약서에 수수료 계좌가 적혀져 있으면 편한데 이거를 문자 보내고 톡 보내고 오늘 계약서 적은 날, 오늘 계약서 적은 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돼 있다고 해가지고 수수료 주는 걸로 기재했다고 해서 오늘 주겠지 않은데 계좌번호 모르면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계좌번호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계좌번호 보낸 거 가지고 터집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요. 자, 제가 편안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지금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 건물 매매건이나 임대건 중에서 수수료 잔여가 큰 건들은 클레임이 걸렸을 때 돈의 문제가 생기고 소송의 문제가 생기고 귀찮고 시간 뺏기고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수업받고 있는 분들 중에서 지금 현재 수업받고 있는 분들 중에서 자, 말도 안 되는 어떤 문제가 생긴 적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문제. 자, 하나는 임대차 승계확인서를 적어서 보증금 5천에 월세 300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데 모르고 보증금 5천에 월세 300을 200으로 적은 거예요. 그래 도장 다 찍었어요. 그런데 매수인은 부동산에서 알아서 잘했겠지 하고 그냥 뭐 찍으라니까 찍었어요. 임차인은 지는 알고 있죠. 월세 300인데 200으로 깎아주는가 보네 하면서 찍었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매수인이 이거 금액이 300인데 200으로 잘못한 거 아닌가요? 라고 하니까 계약서에 300대 있는데 근데 그때 소장이 안 갔어요. 소장 안 가고 간단한 거니까 실장을 보냈단 말이에요. 실장을. 그러면 숫자 하나하나까지 잘 보셔야 돼요. 본인이 적으면 실수할 수 있죠. 근데 다른 사람이 적은 걸 보면 체크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혼자서 일하시는 거는 좀 위험해요. 부동산이. 혼자서 일하는 거는. 저희는 직원들이 뭐 기본적으로 15명 정도 있으니까 월급 받는 직원들은 모두 다 체크하거든요. 월급 받는 직원들은 그러니까 부동산에 월급을 이렇게 상가 쪽은 잘 안 주는데 저희는 월급을 주거든요. 기본급을 주고 플러스 인센티브를 주는데 월급 받는 직원들은 모두 다 체크를 하도록 해요. 항상 계약서라든지 모든 것들. 그런데 앞에 또 얼마 전에 계약한 건 중에서 뭐가 있었는가 하면 면적을 공부상의 서류를 보고 면적을 적었으면 괜찮았을 건데 면적을 기존의 임대인이 그 상가에 임대놨던 계약서를 보고 그거를 참고로 해서 적다 보니까 건물에 관한 면적을 집합 건물 상가에 있는데 대지권 지분을 적은 거예요. 근데 이 대지권 지분의 면적이 전용 면적보다 더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매수인은 그 임차인은 뭐라고 그래요? 나 이 면적으로 30평으로 알고 나는 계약했는데 왜 20평밖에 안 돼요?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거 착오잖아요. 착오. 실수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가지고 클레임을 걸면서 수수료를 깎는다든지 책임 문제를 묻는다든지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황당한 사건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매도인이 분명히 예를 들어서 월세 1000에 70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1000에 70. 근데 계약서에는 500에 70이야. 계약서에는. 근데 매수인이 있는 쪽에서 계속 1000에 70이다, 1000에 70이다 하고 하니까 1000만 원을 공제하고 잔금을 쳤거든요. 근데 임대차 승계확인서라든지 임차인하고 확인하러 나중에 잔금 치고 나서 갔더니 나 보증금 1000 아니고 500인데 이러는 거예요. 계약서대로 맞는데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매도인도 착각해 가지고 보증금 500이었는데 1000으로 제가 잘못 이야기했네 하면서 500 더 주세요 이런 거예요. 당연하게 500 더 줘야 되죠.
근데 매수인이 더 골 때려. 매수인이 만일에 소유권을 여러 명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 명이 가지고 있으면 그 중에서 남편하고 와이프가 소유권을 반반씩 가지고 만일에 건물을 샀다. 그러면은 남편 쪽이 안 되면 와이프를 설득하든지 와이프가 안 되면 남편을 설득하든지 이러면 되는데 이 남편하고 와이프 되는 부부가 다 똑같네? 아 벌써 장롱 다 치고 소유권 이랬는데 왜 지금 와서 그러냐. 나 못 주겠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정말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사건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포괄 양수도 계약으로 해서 분명히 매수인이 일반 가세로 사업자 등록하기로 하고 주거로는 주문 안 된다고 분명히 고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레지던스 매매권 LCT는 레지던스가 뭐 50억, 70억, 90억 넘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오피스텔 계약권인데 실제로 아파트인데 오피스텔로 해운대 마린시티의 까멜리아라든지 마린시티에 있는 아파트로 살고 있는 건물을 보면은 오피스텔로 돼 있는 물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건물 부가세 부분을 적어줘야 되면은 뭐 레지던스나 포괄 양수도로 이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에 세를 주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걸 분명히 매수인이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일반 가세 등록 안 하네. 주거로 그냥 세조풀이네. 그러니까 1년, 2년 지났는데 소송 들어온 거죠.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다 부동산 소장들이 그런 것들이 사고가 여러 건 터지잖아요. 여러 건. 그런 말 있잖아요. 안 좋은 일은 한꺼번에 온다. 이런 말 있죠. 한 4-5건이 한꺼번에 쫙 터져서 많이 소송 들어오고 계속 시달리고 이래 돼요. 그러면은 중개업 못하겠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저희 사무실에 실장님 한 분이 정말 행동이 빠르고 정말 똑똑하고 진짜 열심히 하고 진짜 퇴근 시간도 없이 그 다음에 일요일 쉬는 날도 없이 정말 열심히 하면서 정말 일을 잘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있었어요. 근데 간호사 자격증도 있고 여러 가지 자격증이 많아요. 피부관리사 자격증도 있고 그리고 병원에서 굉장히 콜을 많이 하는 능력 있는 간호사세요. 그런데 저희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또 병원으로 갔다가 다시 저희 회사 오고 하셨는데 그렇게 문제되는 건들이 또 권리금 계약을 했는데 권리금 양도인 양수인이 서로 막 싸우고 뭐 하면서 분명히 계약서에 적었는데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계속 전화 오고 터집 잡고 그 다음에 또 아파트 매매를 했는데 심지어는 화장실 화장실 문을 닫고 열고 할 때마다 이 화장실 이렇게 천장 있잖아요. 천장에 이렇게 뻥 뚫려 있잖아요. 그렇죠? 위에 이렇게 플라스틱 같은 걸로 이렇게 돼 있고 중간에 수리할 수 있도록 뭐 중간에 네모칸 같은 거 하나 있어가지고 그거 드러내고 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문 열고 닫을 때마다 쾅쾅거린다는 거예요. 위에 천장이. 그 다음에 또 했는데 보일러가 되니 안 되니. 그 다음에 또 했는데 장롱하고 드러내니까 곰팡이가 또 엄청 많이 폈니 어쩌니. 그 다음에 붙박이장을 자기가 분명히 한다고 해가지고 붙박이장을 주기로 했거든요. 그것도 100만 원 넘게 되는 붙박이장인데 예, 그런데 태각상에 안 적은 거예요. 구조상으로만 이야기하고 붙박이장을 다시 또 뜯어달래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런 지금 방금 말한 것들이 한꺼번에 다 겹치니까 다시 병원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어렵게 고생해서 공인중개에서 자격증 따신 분인데 나 도저히 이쪽 일 못하겠습니다 하고 가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요런 내용들은 뭐만 지켰으면 원칙을 지키고 지금 제가 정리해서 드린 프린터물을 리스트나 매뉴얼로 활용하셔가지고 요 특약사항만 잘 적었으면 피해갈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리스트나 매뉴얼이나 원칙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이번 달 수업 때 매매에 관한 특약사항, 임대차에 관한 특약사항 드리는 거 있잖아요. 이 내용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중개를 하시든 매도를 하시든 매수를 하시든 임대를 하시든 임차를 하시든 요거를 잘 활용해서 하시면은 시달리는 골치 아픈 거에 클레임을 최소한으로 만들어서 편안하게 계속
사고 팔고 임대 임차하고 중개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클레임 걸리는 게 너무 많아지면 다른 일을 못 보는 거예요. 심지어는 누수 문제에 가는 거 있잖아요. 누수. 임대 계약할 때는 멀쩡했거든요. 그런데 저번 여름에 비 많이 왔을 때 부산역 밑에 그 지하철 밑에 지하철도 다 잠긴 적이 있었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상가도 그때 9년 동안 누수 아무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벽 타고 물이 줄줄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수 공사하려고 하니까 뭐 한 300만 원, 400만 원 달래요. 기본적으로 계약금을. 근데 아시는 분 불러서 해서 밥 한 그릇 사주고 그냥 누수를 고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옥상에 낙엽이 너무 많이 끼어가지고 그 옥상은 올라가는 옥상이 아니거든요. 아파트 상가였기 때문에 아파트 상가 있잖아요. 단층 상가 있잖아요. 1층짜리 상가. 그래 이게 낙엽이 너무 많이 끼어졌으니까 물이 한꺼번에 너무 폭우가 내려버리니까 이 그 배수관 통해서 못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엽만 청소해서 치우니까 다시 괜찮아졌어요. 그런데 그때 그래 비 많이 올 때 멀쩡했던 건물에 누수가 많이 생기니까 월세가 2,500만 원짜리 월세건이었는데 건물을 통째로 임대를 얻었었거든요. 그런데 누수로 월세 안 주는 거예요. 딱 그때 시작할 때 여름 직전이었거든요. 그럼 월세 2,500 안 주고 다음 달에도 2,500 안 줘. 그 다음 달에도 2,500. 4개월 동안 안 주면 돈이 1억이잖아요. 돈이 크잖아요. 그래서 한 3천만 원 들여서 누수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 해지해주고 내가 여기 들어가는 인테리어 시설, 영업에 관한 손실, 직원들 인건비 들어간 거, 매출에 관한 손실 모두 다 책임지고 배상해라. 이렇게 소송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결국에는 나갔거든요. 그 임차인이. 굉장히 어린 애였었는데 젊은 애였었는데 부동산이 3개가 공동중개 계약했는데 저한테는 연락 안 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앞에 로펌에서 부동산 소송만 10년 넘게 이렇게 하고 제 주위에 인프라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지가 알고 있으니까 저한테는 연락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또 실장을 계속 괴롭히죠. 계속 괴롭히는데 부동산 3군데 중에서 다른 부동산은 구청에 민원 제기를 해서 처벌해달라 이렇게 민원 제기를 넣었어요. 정식으로. 근데 우리 쪽은 안 넣었어요. 그러니까 자 부동산 일을 하실 때 있잖아요. 일을 하실 때 센 부동산에서 일을 배우셔야 돼요. 상가나 주거가 아닌 비주거는 굉장히 파워가 있는 부동산, 센 부동산. 근데 저 사람 잘못 건드리면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뭐 법적으로 하든 아니면 법적인 실무 능력이 뛰어나든 아니면 뭐 주위에 건달들을 많이 알고 있든 뭐든지 간에 예? 경매 쪽 할 때는 하다 보면은 진짜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매는 건달들하고 싸울 수 있는 파워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점유에 있는 사람들이 막 깡패들 건달들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힘이 있는 부동산에서 하고 힘이 있는 부동산에 어떤 법인의 지사로 해서 그 파워를 가지고 연대해 가지고 많은 인프라를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함부로 못 건드리는 거죠. 네, 방금 이야기한 거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교수님 많이 씁니까? 제가 경매 낙찰을 이렇게 초량에 있잖아요. 경매 낙찰을 10억짜리를 뭐 6천만 원, 7천만 원 이렇게 낙찰받은 적이 있어요. 상가를. 건물을요? 예, 상가를. 예. 그런데 그 초량에 초량 쪽에 보면은 이 외국인들 있는 그 글이 있잖아요. 러시아 사람 있고 한데 그런데 제가 로펌에 있으면서 낙찰 받았어요. 근데 우리 직원들 공동 투자해서 받았어요. 분명히 수익 구조가 나올 것 같으니까 이것만 이야기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막 덩치 이런 사람들이 막 검은 양복 쫙 입고 비 오는 날 우산을 쫙 세워가지고 여러 명이 사무실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첫 마디가 낙찰받은 거 포기해라. 안 그러면 니 가만 안 놔둔다. 야, 니 정말 겁도 없네. 니 죽고 싶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낙찰받고 포기, 낙찰받고 포기, 낙찰받고 포기 계속 그랬던 물건이었거든요. 앞에 사람들 다 그렇게 포기시켜 놓고 자기가 딱 가져가려고 했던 거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가져가야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자기들이 그 건물에 공사를 했는데 공사 못 받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로 좀 싸게 받아서 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공사비를. 근데 또 유치권 신고 이거는 또 법적으로 이게 자기가 조건을 못 갖췄어요. 그래서 사정을 들어보니까 딱히긴 한데 와서 협박을 딱 하길래 제가 이제 다리 딱 꼬고 앉아가지고 아니 제 이름 한문진인데 조금 알아보시고 저기 어디 전화라도 좀 해보시고 알아보시고 그다음에 제 뭐 사촌형 이름은 어떻게 되고 뭐 집안에 누구 이름은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뭐 되게 친한 뭐 등등 이렇게 해서 전화해서 알아보시라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진짜 전화를 해요. 예. 하더니 그 다음날 와가지고 좀 신뢰가 많았다면서 우리 입찰 보증금 들어간 돈에 어느 정도의 배수를 줄 거니까 우리 잔금 안 쳤잖아요. 그래가지고 수익권 이전 등기할 때 잔금과 등기 비용은 자기들이 다 부담하고 우리가 수익권 취득하는 그날 동시에 수익권 넘겼죠. 근데 우리는 입찰 보증금 얼마 안 들어갔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3억을 띄워서 팔 수 있지만 그냥 5천만 원만 뭐 1억만 내가 들어간 돈이 만약 1천만 원밖에 안 들어갔으면 1천만 원 들어갔는데 뭐 며칠 만에 5천만 원 1억 벌면 적은 돈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직원들을 쓸 때 가지고 야 저기 뭐 아무리 건달들이긴 하지만 보니까 상황이 좀 딱한데 그냥 우리 좀 이렇게 수익 적게 하고 또 다른 거 하면 되니까 다른 거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해결했죠. 예. 그래서 하여튼 주위에 제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는 현역들이 엄청 많아요. 제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는 현역들 등록되어 있는 현역들이 엄청 많아요. 예. 근데 그거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서 또 그게 왜 또 그래 됐는가 하면 제가 같이 일했던 변호사들이 다 검사 출신이었어요. 대부분 다. 근데 다 강력계 검사. 조폭도 두들겨 잡는 검사. 그러면 그런 소송하고 하면 술자리 하잖아요. 하고 뭐 만약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1심에서는 징역형 나왔는데 구속됐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 풀려나오고 이러면은 구속됐다 풀려나오면 이거 굉장히 기분 좋거든요. 법정 구속됐다가 풀려나면. 그러면서 술 한잔 하면서 같이 서로 이렇게 유대관계를 가질 수도 있죠. 그러면 이게 보세요. 어떤 종교단체에서 수영 로타리 쪽에 있는 호텔을 하나 낙찰받았어요. 호텔을. 근데 그 밑에 나이트클럽이야. 나이트클럽. 근데 나이트클럽에 굉장히 이권들이 있어요. 뭐 장례식장 나이트클럽 이런 거 있잖아요. 룸사롱, 대형 룸사롱. 그런데 종교단체에서 어떤 선교사들 숙소로 쓰기 위해서 좋은 의미에서 받았어요. 근데 좋은 의미에서 받았지만 300억짜리다 이러면은 200억 이런 식으로 100억을 싸게 받은 거죠. 그 종교단체에서는 신도들한테 돈을 이렇게 걷어들일 돈을 거기서 100억을 적게 걷어들여도 되는 걸로 잘 간 거죠. 근데 종교단체에서 그런 걸 한다고 해서 그걸 또 욕을 하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종교단체 장이 되시는, 예? 예를 들어서 교회다 그런 목사님이 뭐 전화 몇 군데 탁탁탁탁 해가지고 그쪽에 있는 점령했던 사람하고 서로 통화하게 딱 해서 저기 내가 참 존경하시는 성직자신데 전화가 왔는데 이거 좋은 의미에서 하려고 했으니까 어느 정도 합의금으로 해서 너무 택도 아닌 금액 합의금 요구하지 말고 이 정도 해서 그냥 절충해라. 안 그러면 우리하고 싸울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집행하고 할 때는 그렇게 해서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전문 집행회사들이 있어요. 전문 집행회사들이. 법원 앞에 가면 간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동부 무슨 회사. 이런 식으로 전문 집행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곳들은 집행관하고도 유대관계가 잘 돼 있고 집행할 때 인부들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힘들이 있어요. 경험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러면은 경찰청에 등록되어 있는 경호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우리 행사하면 경호원들 오잖아요. 그러면은 경찰청에 등록돼 있는 그런 데서 오면 불법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업체에서 오면 깡패들끼리 싸우는 게 아니죠. 그럼 그런 경호원들이 딱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하면서 법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인맥이나 아니면 친한 분들이나 아니 집안의 형님들이나 그냥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파워는 있어요. 네. 박수 한번 칠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나중에 무슨 일이 있으면은 말씀하시면은 도와드릴 수는 있는데, 그런데 제가 이때까지 경매업무를 25년, 30년 동안 하면서 한 번도 건달들을 활용하고 힘으로 해본 적은 없어요. 그냥 법대로만 진행했지. 그리고 항상 좀 배려해주는 차원에서 집행해서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한 번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현역 7성파였는데 현역 7성파. 아, 정말 체격 좋더라고요. 운동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진짜 한 20명이 붙어도 싸우면 다 이길 것 같고. 근데 사람이 그래도 좀 젠틀한 건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래시계 드라마 보면은 최민수 같은 스타일, 예? 좀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개그맨 아파트를 하나 낙찰받았어요. 개그맨. 예. 그런데 개그맨 낙찰을 받았는데 아파트를 하나 받았어요. 뭐 S로 시작하는 뭐 성mom으로 시작하는 아파트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점유자가 현역으로 이름만 대면 바로 그냥 벌벌 떨 수 있을 정도의 정말 건달들 사이에서도 존경받는 건달이었어요. 그런데 그 건달 되시는 그분이 거기도 어떻게 건달들이 그냥 뭐 협박하고 돈 뜯어내고 갈취해서 이렇게 먹고 사는 거 아니거든요. 이권이 개입된 것들만 하지. 그러면은 다들 나름대로 자기 사업을 해요. 합법적인 사업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건설업을 하셨어요. 건설업. 인테리어 공사하고 건설업, 하청. 근데 그 아파트에 공사를 엄청 못 받은 거예요. 근데 또 유치권이 조건 안 갖췄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손해본 돈이 너무 많아서 정말 알거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 아파트 때문에. 그 아파트 지은 회사 때문에. 그래서 정말 기간을 계속 미루고 하면서 명도하는 기간이 6개월, 1년 넘게 간 그런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기간이 길어지니까 낙찰받은 사람이 어떻게 돼요? 저희 쪽에 의뢰해가지고 저희 로펌에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해서 수수료 주고 했는데 명도 기간이 길어지니까 제보고 떠안아서 가라는 거예요. 자기 돈 들어간 거 다 주고 수수료 준 것도 다 주고. 그래서 제가 떠안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제가 계속 가져갈 건 아니라서 벽보를 엄청나게 붙였거든요. 그걸 팔려고 부산 진구에 그냥 벽보를 다 붙였어요. 근데 구청에서 전화 와서 뭐라는가 하면 단속한다고 전화가 왔어요. 아니 벽보를 그래 많이 붙여놓고 전화도 안 받냐면서 저보고 꼭 통화 중일 때 구청에서 전화한 거예요. 일반 전화가 딱 들어오는데 보니까 구청 같아. 예. 전화를 안 받냐고. 그래서 벌금 다 때리겠다라고 할 정도로 벽보를 많이 붙여가지고 일주일 만에 팔았는데 수익 구조 엄청 많이 났어요. 그런데 그 낙찰받은 의뢰인이 수익 구조 많이 나니까 이제 등기를 그 사람 이름으로 해야 되잖아요. 하고 나서 제가 넘겨받아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관해서 수익금 난 거를 자기를 다시 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걸로 제하고 인연이 끝났죠. 그런데 수익금은 자기가 가져가면서 나가는 그 건달 되시는 그분이 정말 힘든데 100만 원만 좀 더 주면 안 되겠느냐. 근데 낙찰자가 뭐 그렇게 오래 살아놓고 공짜로 살아놓고 무슨 이사 비용을 더 달라고 하느냐. 안 주는 거죠. 제 사비를 줬어요. 그러면은 그 건달 되시는 분이 저를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자기 어려울 때 그렇게 마음으로 제일 좋아하죠. 경매물을 오래 하다 보면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연락 주고받고 이제 뭐 같이 술 한 잔씩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한 분은 그 기장에 또 했는데 흰색 옷을 쫙 입고 온 거예요. 운동화도 흰색. 근데 되게 잘생겼어, 젊은 애가.
그런데 교도소에서 나온 지 며칠 안 됐네. 몇 년 살다 나왔는데 뭐 살인 이런 것 건으로 해가지고 들어갔어요. 살인. 되게 오랫동안 뭐 2년 3년 이런 게 아니고 뭐 한 7년 뭐 이렇게 있다가. 예. 근데 자기 아버지 집이야. 그 아버님이 기장에서 버스 운전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좀 큰 평수를 받았어요. 근데 온 거야, 아들이. 아, 나 며칠 전에 지금 빵에서 나왔는데, 아니, 뭐, 명도한다고 뭐 해가지고 뭐 서류 보내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하던데, 그러면서 온 거예요. 예. 그런데 그때는 다행히, 금화극에 형이 엄청 많았었는데, 형을 굉장히 줄여준 변호사가 같이 제가 하고 일하고 있는 변호사였어요. 예. 그래서 제가 찾아왔는데 보니까 변호사가 딱 있어서 굉장히 자기한테 고마운 변호사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그러면 이사비용 조금 더 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인간적으로 이야기가 됐죠. 그래서 이사비용 더 많이 챙겨주도록 했죠. 그렇게 하고 자기 집 이사 가는데 초대받아서 집들이 하는데 갔죠. 그러니까 일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한 30년 했잖아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제가 한 번도 경매업무를 그래 많이 하고 뭐 부동산 일을 그래 오랫동안 해도 한 번도 그 클레임 걸리고 그러니까 클레임 걸린 사람들이 원수지간 되고 이런 사람들이 없거든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시면, 그러니까 여하튼 배려하는 마음이나 베풀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가시면 잘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남포동에 상가를 하나 받았는데, 남포동에 상가를 경매로 낙찰을 하나 받았는데 딸이 고등학교를 한동안 못 간 적이 있었어요. 몇 달 동안 협박 때문에. 그 미아당 백화점 있잖아요. 그 저기 남포동 그 근처에 있는 건물을 하나 낙찰 받았는데, 그러니까 너무 법대로 하고 비인간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여튼 좋은 마음을 가지고 원칙을 지켜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다 보면 주위에 좋은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 파워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여하튼 부동산에서 지금 요점은 있잖아요. 요점은 파워를 가져가셔야 돼요. 힘을. 네. 그럼 처음에 일을 배우더라도 좀 힘 있는 데서 좀 배우셔야 되고, 네. 그렇게 좀 하셔야 돼요. 자, 지금 쉬는 시간이 지나가서 화장실도 못 가셔가지고 5분만 쉬었다가 그 다음에 좀 타이트하게 텍스트 위주로 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